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지택입니다. 서대문 FM의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 저희가 오늘 이제 새로운 기획을 하기 위해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녹화에 임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달라진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그래서 좀 뭔가 기존 시즌 1을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느낌인가?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여기 황 PD님이랑 저 같이 일하시는 김동찬 활동가랑 둘이서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 다음 주는 넷이서 방송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 좀 다음 주에 네. 얘기 드리고 오늘은 또 소식 전해드려야죠. 지난주에 맘다니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많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보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시고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새삼스레 느꼈던 한 주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야 뭐 늘 바쁘게 지내죠. 저희 뭐 망법 개정안 이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허위정보근절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페미묻다도 적용이 되는 맞아요. 네, 법안이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이거 좀 대응을 하고 있어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페미묻다 방송을 녹음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이번 시간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식 시작을 할까요? 첫 번째부터. 오늘은 3개나 되니까 빨리 그렇죠. 가죠. 네, 빨리 하시죠. 네, 첫 번째 그러면 어떤 이슈인가요? 첫 번째는 그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그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장애인, 그러니까 그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장애인 여성 비하 발언한 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죠?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이게 박민영 대변인이 감동란이라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건데 이거 3시간 동안 얘기했대요. 거기서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 이런저런. 네, 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된 거고요. 일단은 제가 좀 구분해 봤는데 하나는 장애인 비하,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을 타겟해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게 있고 그 두 번째는 김혜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제와 장애인 할당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구분해서 좀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장애인 비하 관련한 그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는 이거 좀 얘기해도 되나 싶은 정도의 비하 발언인데 얘기를 해야겠죠? 네. 인용입니다. 인용. 인용이니까 이거는 좀 걸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다.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다. 자기가 장애인인 걸 첫눈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인이고 계집이니까 계집이니까 이만큼만 하는 거지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뒤졌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장기이식법 개정안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장기이식 관련해서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나는 내가 장기이식 하고 싶어. 그래서 해놨는데 가족들이 반대하면 이거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김혜지 의원이 이거를 당사자의 그런 의사를 장기이식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낸 거예요.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낸 건데 근데 그게 최근에 그런 뭔가 잘못된 허위 정보들이 막 난무하고 이러면서 그 김혜지 의원이 철회했거든요. 법안을 철회해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다라는 그런 사회 여론이 좀 많았는데 이 법에 대해서 그 잘못된 허위 정보를 또 박민영이 또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한테 잡혀가지고 적출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야라고 하면 할 수 없는 법이다 이거는. 그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법을 국민의힘 의원 타이틀을 달고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소름 끼치는 건지.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례대표제 이제 그 장애인 할당제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비례 한 번 받았으면 포기해야지 뭔데 지가 두 번을 받냐. 이래서 이제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장애인 할당제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장애를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본다 자기는. 이렇게 좀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하나요? 아, 절대 아니죠. 이것도 문제적인 발언인데 장애인이 우리나라의 그 인구 분포에서 4에서 5%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따지면 15명이어야 돼, 장애인이. 그죠. 네. 네. 장애인이 15명이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근데 과소되어 있는 건데 맞아요. 장애를 너무 많이 이건 뭔 현재 개소리인가. 3명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각각 한 명씩 있어. 그 조국혁 진단에 한 명. 거의 그냥 네. 최소 비율로 있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 뭐 더불어민주당에 한 명, 국힘에 한 명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유정 활동으로 봐야지. 뭐 비례 대표를 2번 하는 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양가적인 입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김혜지 의원이 전 국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좀 펼쳐왔고 그걸 평가를 받아서 지금 그 두 번째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 지가 뭔데 2번이나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 이거는 좀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분이 대변인이라는데 굉장히 놀랐고 일단 놀랬고 그리고 네. 두 번째 감동란에 나간다. 감동란? 감동란이란 유튜브를 제가 한번 우연히 본 아, 적 봤어요? 우연히 이렇게 뭐 아, 하다가 네. 쇼츠였나 이런 네, 거 떠가지고 네, 본 네. 적 있는데 이건 뭐야 이러는 거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보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하다가 보니까 되게 안티페미 예, 네. 뭐 그런 컨셉이시라고 여자분이 진행을 하시는데 네, 그거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패널이 그 얘기했어. 그게 그 프로그램 컨셉이 여자가 여자를 욕하는 거래요. 아 여적여의 네. 어떤 그런 컨셉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랑은 정반대. 우린 여적이 아니잖아. 우리 여도병. 여도변인데 여자가 페미를 욕한다. 네. 그렇구나. 그런 컨셉이라고 그런 하더라고요. 컨셉에 나갔고 괜찮은가 봐요. 그 김에서는 이런 데 나가도 아, 내 생각엔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나간 게 아닌가, 박민영은. 박민영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박민영 대변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이제 시사 라디오를 많이 보는 편인데 국힘 패널로 그 나온 적이 뭐랄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체에서 약간 그런 뭐 신문을 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신문 매체나 아니면 그런 레거시 미디어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나가서 이런 폭탄 같은 발언들을 네, 한꺼번에 몇 개를 한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굉장하시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법안이 이게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 악의적인 허위 정보 때문에 법 자체가 이렇게 처리가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분은 어떻게 정치의 길로 오시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이분이 원래는 이쪽 라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준석 라인이었어요. 이게 처음에 그 이준석 의원이 국힘 대표를 했을 때 그때 왜 대변인을 공개로 뽑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때 시험 보고 막 공개로 뽑고 그때 발탁된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모든 뭐 주로 토론 프로그램 이런 토론 배틀 이런 거 했으면 거의 1등하고 거의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과 이준석이 사이가 갈라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뭐 체리 따봉 하면서 공격하고 저도 많이 썼는데 그 후에 너무 네, 그때 갈라지고 나서 이제 그 이준석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갈라져서 이제 윤석열로 이제 갈아타는 그 시기, 그 시기에 대통령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준석 라인에서 이제 갈아타는. 바뀌었군요. 네. 네, 그래서 대통령실로 간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는 뭐 그 지금 장동혁이 신임하는 사람인 거니까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그렇군요. 이준석과 친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한 배신이네요. 어쨌든. 뭐 청년 대변인으로 단절, 뽑혔다가 단절. 그 자기는 그냥 뽑았다 이렇게 얘기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오늘 이거 바로 놀라는 거 아시겠잖아요. 나는 다른 인물이랑 별로 다른 부류의 인물이라고 생각이 별로 안 되는데. 약간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사람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말 잘하는 걸로. 토론 잘하고 말 잘 이기는 거야. 토론 대회 출신이시고. 네, 맞아요. 그쵸? 바른정당은 주최한 제1회 바른토론 배틀에서 우승한 적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토론 배틀 그런 거 있으면 되게 많이 나가서 우승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준석도 본인이 말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토론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지. 그치. 그게 중요합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본인이 이거 말을 해놓고 논란이 되는데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논란 이후에 박민혜 대변인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면서도 네.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받는 것을 여성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방패로 세우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혐오와는 무관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혐오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본말에 전도된 거야. 그게 혐오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야말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이 맞아요. 그런 행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하지 않고 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소수성,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차별하고 혐오하고 폄훼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데 본인은 이거는 무관하대. 혐오와 무관하고 오히려 그 김여지 의원한테 여성 장애인이란 정체성을 방패로 세우고 있더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혐오예요. 그게 혐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게 되게 좀 자신은 청년을 방패로 삼는다. 뭐 이제 청년도 아닌데 뭐 92년생이면 딱히 청년인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문제, 뭐 이준석 키드라고 하는 그분들의 문제는 세상과 나를 아직 이렇게 만나게 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살아? 벽이 이렇게 있고 자기 혼자만의 어떤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고 아직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신달까? 그러니까 이게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사회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지 아셔야지 이게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던 얘기를 밖에 나와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환영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 우리 페미문따에도 댓글 많이 다시지만 그게 사회에서 환영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본인들끼리는 재밌지. 너무 재밌지. 통하지. 본인들은 너 잘한다. 말 잘한다. 근데 과연 넓은 곳에 나갔을 때 그렇게 될 것인가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 본인이 그 장애인 비하라고 했던 그 발언들을 다 본인한테 뒤집을 수 있어. 그렇죠. 너 남자라는 거 방패 삼는 거냐 지금. 남자고 젊은 거, 어린 거, 뭐 이런 거. 야 이거 아니 자기가 남자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돼 그 사람. 그건 사실이야. 천운이라고. 네, 진짜.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짜.
진짜. 되게 열받으셨네요, 진짜. 아 저는 진짜 이걸 아이템을 하자고 했는데 너무 열받아서 하자고 했어. 근데 제가 이걸 기사 나온 처음 봤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짜증이 났었는데 그래서 그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그 국힘 내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이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커뮤니티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군요. 뭐 이준석 퀴즈니까. 이준석 퀴즈니까. 다 그 그죠. 유유상종 이런 거다. 우리가 정치인이 되고 싶으시면 일단 커뮤니티는 하지 말자. 이 보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러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준석이 길을 탈랐던 사람이라 따랐던 사람이어서 기대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좀 크게 되고 싶다. 장기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다. 일단 윤석열 라인을 탄 건 이제 끝난 거야. 이준석은 눈팅만 하지 글은 안 쓴다. 근데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은 언어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이라 그 사람은 뭐 그분은 글을 쓰시지 차라리. 그리고 이번에 그 오늘인가 기사 떴는데 여기 무슨 당이야? 국힙? 아니 이준석 있는 당 개혁신당 이름도 까먹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인가? 여기에서 보좌관이 성폭력을 저질러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사퇴했다고 했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는데 채용을 하잖아요. 할 때 그 사람 직이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학업을 위해서 떠났다고 본인이 울었다고. 그 사람은 학업을 위해서 그만둬가지고 자기가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 채용 공고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래서 그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박민영에 대해서 국힘의 대응이 너무 아니하다는 거였어요. 네. 처음에 이제 그 박민영 대변인도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제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그만두겠습니다가 아니야. 그러면. 계속 논란이 되면 자기가 그만둘 수도 있다는 거였어. 그만둘 수도 있다는 뭐야. 사표를 수리해도 된다. 내가 계속 이제 무죄될 것 같으면 이제 내 그런 사의를 하는가 좀 이걸 자기 그만두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엄중 경고. 네. 엄중 경고했어요. 네.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니 표현에 신중해라. 그리고 사표를 반려했어. 왜 반려했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변인단을 포함해서 당직자들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대요. 이거를 엄중 경고라고 미디어들이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엄중 경고라고 할 수 있나? 엄중 경고? 어떻게 하셨나? 엄중 경고한다. 이게 엄중 경고야? 이게 엄중 경고 맞아요? 엄중한 경고란 무엇인가? 아니 본인들은 엄중 경고라고 하더라도 이걸 언론에서 엄중 경고라고 뭐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니까 뭐 할 수 없지만 이걸 엄중 경고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구두 경고 뭐 이렇게 그냥 사표가 반려됐다는 것이 좀 그쵸. 그렇죠. 근데 이게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왜 그러면 엄중 경고로 끝냈나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 이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에요. 왜죠? 이 박민영을 중징계하기에는. 왜지? 왜냐하면 이거는 그 앞선 국힘에서 벌어진 사건이랑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와서 국힘 측에서 어떤 거 얘기했냐면 한동훈계를 겨냥해서 방송에서 그 본인이 의견이라는 걸 가장해서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 해당 행위다. 라고 하면서 패널 인증제를 시작했어요. 패널 인증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동훈계 패널들이 겨냥한 거였고 예를 들면 뭐 김종혁이나 윤희석, 신지호 등등등을 이제 단둘이 하기 위한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패널 인증제를 시작했는데 그때 박민영 대변인이 미디어 대변인으로 임명된 거였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힘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로 이제 그 미디어 대변인들 본인들이 패널 인증해서 이 사람들은 국힘 패널이 맞다라고 인증한 사람들은 주로 방송과 라디오 등 미디어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당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달하는 취지이다. 이렇게 해서 임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막말을 한 거죠. 그럼 국힘
자기들이 대표 유명한 입장에서 사람이니까 어쨌든 패널 인증해준. 그쵸. 이 사람은 국긴 패널이야라고 이제 인증해준 그 박민영 대변인이 막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더욱더 책임지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거는 자기들이 우리 그런 상식. 기조로- 아 장동영이니까. 그럼 우리 상식이고. 장동영님이 또 그분만의 또 상식이 계시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사람도 알 수가 없는. 박민영을 내쳐. 누가 했어요? 장동영 사출신. 지금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레거시 미디어의 국힘 패널로 장동영, 아까 얘기했던 제가 장동영이나 윤상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말을 하니까. 근데 저는 오늘 그 나오는 거 보면서 양양자님이 상식적이시구나 생각이 들었어. 양양자님이 나오셔서 이제 기사를 봤는데. 그님도 근데 그거 있어. 장애인 비하가 맞다면이야. 장애인 비하가 맞다면. 맞다면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라도 하는 사람이 양양자님이라는 것이 그렇긴 해. 나는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 국민의힘 진짜 대단한 당이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하시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혜지 위원 측에서 이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랑 모욕죄 등으로 이제 고소를 한 상황이고 저는 이 메시지 너무 좋았는데. 맞아. 저도 읽었어요. 네, 이는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조치이다. 공직자의 위치에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입법 취지 왜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김혜지 의원님 내신 메시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글이 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그쵸. 능력이 있으신 것 같다. 저도 그거 보면서 저거 김혜지 의원이 직접 썼으면 너무 잘 쓴 글이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그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나 우리 8m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에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은 없지만 개별 법안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김혜지 의원이 이번에 제기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 이 차별금지 조항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소 사건이 한국 사회에 좀 중요한 기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차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해야 할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민영 대변인의 막말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저 마지막 이거 하나, 그러니까 페미우타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걸 좀 생각해봤는데 박민영 대변인이 그러면 유튜브에서 하려고 했던 말이 뭔가 이거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을까라고 이거를 봐야 되는데 한동훈에 대한 비토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반한동훈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였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혜지 의원을 타겟한 거였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괘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는 여성이라는 소수자들을 폄훼하고 비하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수단 삼은 거잖아요. 소수자들을. 맞아요. 소수자를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그쵸. 그것만도 아니야.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그 소수자성을 가지고 와서 수단 삼는다는 게 문제인 거고 저는 그런 태도가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저는 평생 깨닫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씁쓸합니다. 그렇죠. 네. 누가 장애와 여성인 것을 이용하고 있는지는 자명하다. 네. 그거 없으면 비판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바로 욕하면 되고 한동훈한테 맞짱 뜨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한동훈도 욕하긴 해. 욕해요? 대놓고 욕해요. 한동훈. 네. 그래요. 뒤가 없으신 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이후에 어떻게 될지 또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은 저희가 무엇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저희가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AI 관련한 문제를 좀 오늘 또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특히 이제 성평등가족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좀 어떤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중간 점검처럼 좀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가족 부나 뭐 이렇게 출범하고 나서 국정감사 이제 처음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원민경 장관이 또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신 바도 있는데 최근에 조금 그것에 대한 AI와 관련한 그런 뭔가 성평등 가족부 나름의 대책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왔고 지난 11월 4일에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에서 그런 얘기를 원민경 장관이 하셨습니다. 젠더 폭력으로부터 좀 안전한 대응 체계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언급하신 게 AI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삭제하는 걸 추진하겠다. 뭐 네, 이런 말씀. 그런 말을 했죠.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될 거고 요건 뭐 좋은 방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저희가 뭐 딥페이크 얘기할 때도 AI로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걸 도입하는 방향을 또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문제로 제기된 것이 AI를 이용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 AI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성평등적인 시각, 여성들의 시각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성평등 가족부의 어떤 뭔가 시각이 없는 것 같다. 약간 전략이나 전체적인 그런 대응의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저희가 또 AI 뭐 그 성적인 대화 추진 이런 것도 저희가 다뤘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 대상의 어떤 계획들도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여성 관련한 어떤 대응 방안들도 좀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여성계도 생각이 있는데 거기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좀 비판 나온 걸 보면 경향신문의 김송희 기자가 청소년 AI 과의존의 뒷짐진 성평등부라는 기사를 통해서 성평등 가족부가 아직 인공지능 AI 기본법이나 AI 서비스 관련 청소년 보호제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타났다. 이 당시죠. 그래서 수업과 과제, 우울상담, 성인용 콘텐츠 접근 우려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AI 과의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보호조치 마련을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리고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도 성평등부 장관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또 얘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좀 뭐랄까 성평등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아직은 없는 상태라는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성평등 가족부 자체로 뭐 이렇게 참여할 것이고 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또 좀 약간 문제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기후 관련한 기후 무슨 뭐죠?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원민경 장관이 이거는 윤석열 시절에 진행한 거에서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이 당시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시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정부위원을 또 했을 때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됐고 그리고 제가 좀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같은 경우도 약간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 막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좀 성평등부가 좀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뭔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뭔가 더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AI 기본법 개정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견 수렴할 때 협의하겠다고 하고 AI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하지 않은 거, 그리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할 때도 성평등부가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카메라 이런 기술적인 것들에도 좀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인지, 이게 또 딥페이크나 이런 포르노 뭐 산업과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을 좀 얘기했고, 또 최근에 에이펙 21개 회원국이 경주선언과 함께 이제 아펙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의 어떤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느끼고 있지만 인공지능 시대로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기조 자체가 지금 그렇죠. 모든 AI 중심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좀 성평등 관련한 것들이 빠져 있고, AI 그 의제와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이 있고, 또 AI 그 경주선언 전체에서도 성평등 의제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에서 거의 성평등부가 좀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아쉬움들이 좀 뒤이어서 나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여성신문에 이제 최나연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강사가 좀 기고를 하셨는데, AI 시대 성평등은 선택 아닌 필수이다. 그래서 네. 아까 얘기 나왔듯이 2025년 경주 에이펙 공동선언에서 4년 연속 명시되었던 성평등 관련 공약이 완전히 삭제되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AI 이니셔티브는 강조됐지만 여성 관련 용어가 이제 다른 회원국의 레드라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누굴까 싶긴 한데, 이렇게 다른 데서 하지 말라고 해서 어쨌든 이게 얘기가 아예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또 문제 제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AI가 학습하고 있는 현실이,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성평등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불평등한 사회를 학습하고 AI가 그것을 기반으로 AI가 뭔가 대답을 하고 뭔가 해결을 하고 이런다면 그거 자체가 좀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뭔가 개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평등 가족부가 6일날 이제 성평등 전략 포럼을 개최했는데, 네. 요것은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안 나왔어. 하나인가 그냥 예고 기사만 있고 포럼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찾을 수가 없던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뭐가 살짝 약간 스케치가 있긴 하던데 뭐 많은 내용을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그냥 스케치 뭐 이런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정도의 그런 얘기가 됐고, 뭐 3회인가 더 열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본 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얼마나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우리 한국 사회 자체적인 분위기가 성평등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에이펙 얘기하셨는데 그 일본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
성평등이라는 걸 걸고 내걸고 이제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주목한 언론이 거의 없었어요. 그 도쿄올림픽이 성평등을 걸고 그걸 위해서 어떤 그런 룰을 바꾸고 어떤 그 스포츠로 어떻게 가려고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거의 얘기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열린 올림픽에서도 그래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이제 그 50대 50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 그러니까 국제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별로 주목하지도 않았고 맞아요. 관심도 없었고 이런 분위기고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거 성평등을 직접적인 그런 뭐랄까 의제로 삼아서 넣을 수 있었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능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성평등부가 더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닐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좀 그런 어려웠을 것 측면이 같다.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진행된 거긴 하지만 그 전부터 계속 준비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AI 그 인공지능부 같은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이 여성가족부 자체를 폐지하려기 때문에 처음부터 뺐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행정이라는 게 되게 뭐랄까 관성적이에요. 하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 꾸린다고 했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배제의 영역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평등 가족부가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이런 한국 사회의 현실 이런 것과 떨어져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싶기도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저는 최근에 뭐 얼마 전에도 그 뭐 집회도 했었는데 이 여성가족부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뭐 정책실 뭐 이런 걸 뭐 변경하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거 자체에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게 되게 여성계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런 약간 실무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얘기하지 못해서인지를 구분하기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조금 더 메시지가 뭐 앞으로 하실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국가에서 강조하는 것이 AI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 AI에 그냥 굴러가다 보면 사실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어쨌든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저는 기후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성평등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제일 뭔가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성평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메시지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뭐 전략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의 결과로서 좀 어떠한 그런 과제들이 좀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비판은 뭐 이르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벌써?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는 뭐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비판은 해야죠. 언론의 역할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봐야 될 문제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도쿄올림픽 얘기하신 거 저는 에이펙에서도 뭔가 성평등 관점을 포함한 어떤 행사 운영, 뭐 국제회의 운영 그런 걸 또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느냐는 물론. 그러니까 실제 그것도 그렇긴 했지만 이번에 에이펙의 성패를 이재명 정부가 무엇으로 잡았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두 가지였어요. 트럼프를 부르고 시진핑은 부르자였어요. 그쵸. 그래야 에이펙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기조로 가져간 거거든요. 트럼프 아시잖아요.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성평등을 의제로 해서 트럼프를 부른다?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러니까 레드라인이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게 뭔가 성평등, 여성 이 주제가 들어간 것 자체를 싫어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적이 있었나?
국제 회의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요, 과연? 근데 우리나라 많았을 것 같은데 왠지.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많았을 것 같고 왠지. 근데 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자체적으로 트럼프를 모시고 오는 게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었는데 트럼프를 부르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 에이펙이라는 이 행사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봤을 때 이게 상충한다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상충한다. 네. 아, 이거 네. 자체가. 네. 그렇군요. 아니, 트럼프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제로 그걸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뭐 여기서도 지적을, 여성논단에서도 최나연 선생님이 지적하셨는데, 에이펙 공동선언에서 지난 4년 동안 명시되어 있던 성평등 관련 공약이 삭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국제사회에서 이제 성평등 자체가 밀려나는 이슈가 돼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의하고 있던,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었던 것들이 밀려난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도 되게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뭐 얘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웠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있으면 좋았고 그 연결되면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사고할 수도 있었겠다.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어쨌든 그런 성평등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기후위기 이런 부분에서도 파리 협약 탈퇴하고 이런 인물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왕권 중건에 대해서도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어쨌든 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행동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좀 평론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막 그런 왜 왕관을 주냐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AI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가장 이제 뜨거운 논쟁이 됐던 게 대학가에서 AI 활용한 부정시험 행위. 부정시험. 예.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대에서 다 나왔어요. 그쵸. 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다 나온 건데 오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떤 교수가 나와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 거였는데 그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학생들한테 두 가지 선택지를 준대요. 30분 시험을 보고 AI를 사용할 수 있는 거가 AI를 사용하지 않고 1시간 시험을 볼 수 있는 거, 보는 것. 이거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그 학생들 대부분 AI를 쓰는 걸 선택을 한대요. 그만큼 AI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그걸 활용도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위존도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그게 이제 청년 세대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가 이제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이 사건이 그렇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이제 작게는 차별과 혐오이고 크게는 이제 범죄, 성범죄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니까 그 성평등 가족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하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는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좀 진짜 속도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뭐 빨리 변하고 있어서도 그렇긴 네. 하지만 기조가 없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기가 힘들 거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뭐 전략 포럼에서도 얘기하시겠지만 좀 그런 과정이 좀 잘 공유가 되고 여성계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정도의 감상을 전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넘어가시죠. 네. 네, 다음은 저희가 지난 9월에 전해드렸던 조국혁 진당 관련한 성비위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 성폭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후속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얘기가 마무리됐던 게 이게 성폭력 사건이 이렇게 생겼고 문제가 됐고 그래서 뭐 강미정 대변인이 이제 뭐 사퇴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게 사퇴였나요? 네. 사퇴 겸 네. 탈당 기자회견을 하시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그 장면이 약간 상징이 돼서 그 뒤에 뒤늦게 막 후속 뭘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작업을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전원 사태에서 지금 비대위가 꾸려지는 그렇죠. 과정까지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대표가 되는데 이것이 맞느냐 이렇게 좀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었죠. 마무리가 되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좀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분 중에 김감년 씨라고 이 세종시당 위원장이셨던 김감년 뭐라고 해야 돼요? 위원장. 인터뷰를 했으니까 실명 거론해도 되는 거죠? 예, 네네. 네, 김감년 위원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비대위 만들고 그 즈음이었는데 이제 제명이 됐죠. 그래서 이 제명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고 이분이 가해자다 이런 오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명된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뭐 이런 논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성폭력 사건 안에서 이 대응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논쟁 그 당원들 사이의 논쟁으로 이 지금 전체적인 당의 어떤 규약이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뭐가 없으니 그러면 우리 세종시 당에서 자치규약을 만들자라고 하셨고 근데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반대를 하는 뭔가가 있었고 그랬더니 내가 아니 그냥 억지로 만들려고 하시다가 이제 뭐 재소가 되시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당 윤리위원회 회부되시고 뭐 제명이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이런 걸 제명 진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그 분위기가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소동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명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라고 이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질문을 했더니 지난 5월 세종시당에서 갈등이 있었다. 5월 1일 저는 시도당 최초로 피해자 중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제 냈는데 당시 세종시당 운영위원은 14명이었는데 그중 5명이 중앙당의 처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고 저를 포함한 9명은 시당에서 먼저 의견을 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뭐 그래서 앞선 5명은 내년 지방선거에 시의원을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중앙당과의 관계가 좋아야 했고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고 막 이런 예상 가능한 것들이 또 일어나서 자치규약 제정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문제냐면 어쨌든 당을 만들 때 처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중앙당의 정책이 없었대요. 그렇죠. 규약이 없었기 때문에 공백으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왕좌왕 하다가 그럼 자치규약을 만들자라고 했더니 중앙당에서는 아직 뭐 대의원 대회, 당원 대회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제명되자 어쨌든 강미정 대변인은 자신을 어쨌든 지지해줬던 피해자들을 지지해줬던 어떤 인물이 제명이 되는 상황에서 참을 수 없어서 또 나와서 하셨다 기자회견을 하셨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9월 인터뷰가 있은 지 일주일 후에 이제 9월 30일에 이제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보도는 안 됐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카드뉴스를 올렸는데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고 하나 2차 피해 즉시 중단 및 관련 당원 당규 개정 지시 둘 온전한 공동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및 활동 시작 이거는 뭐 아실 테고 셋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즉시 시행 및 피해자 지원 대책 실행 넷 2차 피해 예방 및 가짜뉴스 대응단 구성 및 가동 다섯 전 당직자 간담회 개최 및 찾아가는 당원 간담회 진행 여섯 전당
이게 어렵네요. 전 당직자 대상 성희롱, 성폭행,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그리고 7.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 최우선 강조 및 엄중 조치. 8. 성평등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 당원 당규 재개정. 9. 가짜뉴스 뭐 이런 거에 언론 중재 신고 및 대응. 그리고 10. 당직자 및 보좌진 대상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전수조사 진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보고도 하셨더라고요. 9월 10일부터 뭐 14일까지 뭐 그것도 차례대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보고를 이렇게 차례대로 드려서 뭐 이번 주에는 뭘 할 것이고 뭐 비대위 구성했고 뭐 이번에는 가짜뉴스 대응 및 조치를 하고 피해자 실명을 하고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또 만들고 이렇게 날짜별로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셨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또 하나 또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김감년 전 세종시당 위원장 사과문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이라고 해서 2025년 10월 27일에 이거는 공개가 된 글인데 이분이 사과를 하셨었나 봐요. 이 거의 일련의 과정에서 뭐 이렇게 하고 사과하는 글을 뭐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징계 경위에 대한 설명 어쨌든 이런 자치규약 제정 시도를 해서 뭐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이런 이유에 의해서 뭐 본인 이렇게 했다 제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근데 사과문을 올렸고 이것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은 입장이 뭐예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은? 사과를 올렸고 비대위 요청에 따라서 김감년 전 위원장은 그동안 당을 비판하며 써온 SNS 글을 모두 내리고 아울러 당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최근 취하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은 당내 통합을 위한 김감년 전 위원장의 징계에 대한 재고 조치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좀 당무위원회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검토를 해달라. 좀 이거를 어쨌든 이런 일련의 상황에 의해서 뭐 그동안에 뭐 당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도 했으니 감경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런 근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것이 재고 조치로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거를 취소를 해달라고 하고 취소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본인이 올렸던 비판했던 SNS 내리고 원래 이게 절차 이게 맞지 않아요? 왜 거꾸로 다 내린 다음에 그 당무위원회 이거를 요청하는 검토를 요청해달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 내가 물어보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 보통 그러지 않나요? 저 보통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로 협의하면 그렇게 그런 절차로. 이게 아마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거겠죠. 아무래도 이게 네. 당무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네. 당무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다. 이게 합의가 되고 당무위원회는 또 당이랑 또 독립적인 아마 기구일 것이기 때문에 당무위원회 위원들이 또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걸 이해하면 이 사람이 징계됐던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김감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징계 경위는 정확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징계를 받을 만한 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했다. 자치규약을 제정하려고 했고 그리고 어쨌든 억지로 막 투표를 하려고 했고 어쨌든 절차상 문제겠죠. 물론 이유가 뭐든 간에 당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징계를 할 이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 우리의 어떤 상황도 있었고 이랬으니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당에서. 네, 점점 이해가 안 되지만 비대위원장에서 비대위원회에서 한번 통합을 해보자. 왜냐면 당무위원회는
영향을 받지 못하거든요. 당의 비대위에.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절차 나름의 저는 타협안을 좀 제시한 것이 아닌가 지도부에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근데 제가 김감년 선생님 페이스북에 다시 가봤더니 사과문이 원래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근데 어쨌든 보도가 아무것도 없고 사실 그래서 알기가 되게 힘든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어쨌든 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당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복잡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되게 온전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밖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안에 있는 분들도 아마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노력들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또 전해드리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10월 18일 맞나요? 오늘인가요? 오늘 발표된 것에 의하면 또 이 1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3일 날 발표된 오마이뉴스 또 기사에 의하면 임신 중단 법제와 비동의 강간죄 신설 등 성평등 비전을 또 혁신당에서 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면 이런 그런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에 그러면 우리 당에서 어떠한 걸 해야 될지를 논의한 후에 그리고 뭐 제가 보기로는 그리고 피해자들이나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이것도 하고 그리고 김감년 위원장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평등 비전을 낸 모양새인 거죠.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10월 18일 날 발표를 했고 10월 13일 날 발표를 했고 좀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면 서왕진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뉴파티 비전이라고 이분들 좀 발표를 했는데 성평등과 인권을 바로 세워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혁신당의 약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 형태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 제정,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임신중단 법제화를 통한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친밀한 관계 폭력 관련 교제폭력 처벌법 제정,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 공시제 등을 내놓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혁신당에서 법제화하거나 하는데 앞서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소식인데 네. 이 건과 관련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좀 보도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일단 뭐 이번에 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비동의 강간죄 이런 게 들어간 거나 아니면 임신중단 법제가 이게 들어간 거는 확실히 민주당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죠, 사실은. 다만 저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조국혁신당에서 벌어진 성범죄 비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저희가 되돌아서 본다면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구조의 문제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 대안에 대한 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조국혁신당은 현재 어쨌든 조국이라는 1인 체제라는 거였던 거고 그 체제가 무너지면 당 자체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그때도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조직 자체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보위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져도 조국이라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비하 사건으로 넘어간 과정이 있었다는 건데 그때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이 조국 전 대표도 문제가 이거에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그래서 본인이 당을 혁신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정자라고 얘기했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수락했었어요. 그쵸? 근데 당을 쇄신하겠다는 건데 그 다음 뭐였어요?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 그만뒀어요. 당대표 하려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논의 과정에서는 있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구조에 대한 그 대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국 이제 그리고 조국 그 전 대표가 조국의 이후 대표가 될 게 너무 명확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국 체제의 재구축인 거잖아요. 조국혁신당은. 그러면 이 방향이 맞는 건가? 이제 물론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당장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조국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구조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는 저는 당연히 페이모터에서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애초에 1인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모인 당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체하는 것은 되게 힘들 것이다. 이거는 거의 근간을 다 없고 네. 아예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정치 조직이 1인 카리스마에 의존을 하잖아요. 어쨌든 다른 정치 이렇게 이름을 내건 당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물론 근본적이고 옳은 비판이지만 지금의 경우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저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체계를 다시 개편하는 것은. 근데 저는 좀 이번에 좀 새로웠던 것은 조국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조국 그 전 대표의 태도가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 사건을 해결하면서인지 아니면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바뀐 것인지 모르지만 뭔가 좀 약간 수용하는 태도로 약간 바뀐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에 나온 것도 그렇고 약간 워딩도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얼마나 갈지 모르죠. 근데 그거는 조금 변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변화가 물론 뭐 엄청 긍정적이다 이렇다기보다는 저는 지금 제3당으로서의 어떤 위치, 조국통일지진당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가지게 될 위치가 어떻게 이런 시점을 통해서 이런 어쨌든 첫 위기, 되게 큰 위기를 맞은 건데 이런 시점 이후에 어떻게 바뀌게 될지 좀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또 성평등 관련한 이슈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식의 대응이 뭐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이런 식의 대응을 또 과거에 했던 정당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어쨌든 당규 개정이나 뭐 어떤 조직 내에서 어떤 것들 교육을 하겠다거나 이런 계획 자체를 공유한 예도 없었고 물론 뭐 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은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이더라고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조금 그래도 뭔가 논의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이거에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늘 본 지지율로는 4%였던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제3당으로서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이것이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를 좀 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많은 정당들이 이 리스크 때문에 좀 위기에 처한 사례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피해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 있는 거라면 또 다른 국면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성폭력 사건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해결하고 이렇게 갈 수 있구나라는 좀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다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는 몰라요. 저는 이 문서로만 파악을 한 거기 때문에 다는 모르지만 그런 건 좀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인 것 같다고 좀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뭐 조국 대표의 1인 체제를 당장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런 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그 조직에 대한 그럼 어떻게 이거를 대안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당장 만들 수는 없죠 당연히. 이름이 조국혁신당인데 그래서 지금 평론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조국이라는 이번 기회에 그걸 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당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그래도 이야기들이 좀 되고 있는 건데 그 당 내에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이후에 그 조국
이라는 사람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인들을 키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포션을 좀 이렇게 줄이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가져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할 것인가, 이런 대안까지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뭐 몇 주에 무슨 일을 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거 밝히는 과정은 저도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사건으로 많은 당들이 위기를 맞았죠. 근데 저는 정의당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대표가 그때는 사퇴했던 거고, 저는 그만큼 가장 큰 게 해결된,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기보다는 잘 처리한 사건은 여전히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건 뭐 다른 그 사건을 잘 입장이니까.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때 이후에 이제 그런 정의당이 그러면 어떻게 재구축해서 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저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공개하고, 그러면 그 가해자가 어떤 입장을 내고, 피해자가 어떤 입장을 내고,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의당이 그 당시에 처리하는 과정은 저는 되게 진일보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좀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닐까 좀 싶기도 하고, 그것도 같이 보면서 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되게 옳은 해결이라는 거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해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매뉴얼대로 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해결이라는 게 어쨌든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의당의 사례에서는 사실 당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다고 아니 생각했어요. 저는 정의당의 그러니까 당원들이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여기는 결과적으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결해서 이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까지 본다면,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정의당은 실패했을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아쉽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당원들이 다 바꿀 거예요? 당원들이 그러면 다 바뀌어요? 성평등한 전 당원들로? 약간 뭐랄까요? 그게 약간 촘촘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 해결의 촘촘함. 더 촘촘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정의당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조금 비교가 됐다라는 거고, 이게 완전히 네네. 뭐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네. 약간 다른 모델을 또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 관련해서 저는 그냥 그 약간 네. 조직을 어떻게 바꾼다라는 게 그냥 그 조직 안에서 뭔가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조국 자체를 와해를 시키는 거? 와해가 아니라 그 1인 체제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1인 체제에 대한 대안을 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못 건드린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뭐 생활동반자법이나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너무 중요한데, 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법안 발의되는 게 몇천 건이에요. 네. 어느 정도 여기 힘을 보탤 것인가는 이후에 이제 그 조국혁신당의 진정성을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네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전 조국혁신당 그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네네. 과연? 아니 뭐 어제까지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아니, 과연 할 수 있을까? 조국의 이 힘을 네. 빼는 그 개혁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빼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만큼 또 다른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두고 봐야죠, 그것도.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당이 되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어쨌든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고, 조국 개인으로서도 사실은 되게 엘리트, 뭐 어찌 됐든 엘리트 남성, 진보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그래서 어떤 시련을 맞으면서 어떻게 변화할지가 되게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행보들을 좀 공유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만약에 그 피해자 측에서 입장이 나오면 그것도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우리 좋아요 이거 안 하나? 네. 네, 여러분 그 페미우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한데, 네, 저희가 관리 안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세요? 댓글 관리 네, 안 하냐 이렇게 네.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네.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재밌게 보고 있고 누가 제 맥북 쓰는데 반미하는 애들이 왜 맥북 쓰냐 이러시던데 저희 반미 아닙니다. 네, 반미 아니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팬입니다. 네, 네,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우다였습니다. 페미우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